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 연말까지 쇼핑 총 매출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서 택배를 가로채게 하는 절도 범죄가 늘어났고 또 온라인 가짜 쇼핑 사이트까지 등장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근 노숙자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한 비즈니스 업체가 추수감사절 기간 그 노숙자들에게 절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헐리우드 크리스마스 퍼레이드가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인 파바월드도 참가해서 한국 문화를 뽐냈습니다. 유시겔 대학과 칼세 대학의 신입 또는 편입 지원자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샌페드사에서 생산된 오이와 코스코에서 판매된 한섬 브룩팜스의 계란 등이 살모넬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리콜 조치됐습니다. 주의가 당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를 전격 사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자신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사면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그동안의 입장을 바꾼 것이고 또 헌터의 재판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퇴임을 앞두고 서둘러 사면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규모 보편 관세 대신 특정 타깃을 겨냥해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다음 달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의 초청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을 무더기로 거부당하고 있어서 참가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 장비도 조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일본산과 네덜란드산은 예외로 인정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정체를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전기차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파산하는 등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투 중에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은 이미 나왔고 앞으로 더 많이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이 격렬해지면서 또 다른 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이란이 확전을 막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A 램스가 뉴올리언즈를 21대 14로 꺾었고 LA 차저스는 애틀란타를 17대 13으로 꺾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유타와의 경기에서 105대 104로 승리했고 LA 클리퍼스는 덴버를 126대 122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1.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사이버 먼데이입니다. 뭐 사시려고 주문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것들 있으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 왠지 안 사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사야 되는 행렬에 포함해야 할 것 같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다 라고 얘기해서 너 때문에 괜히 뭘 샀다 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연말연시 쇼핑 기간 동안에 소매업체들은 전국에서 1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현재 일단 기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1조 달러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역대 최고입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연말 택배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에 있는 한 한인 남성이 자신의 눈앞에서 고가의 노트북 택배를 가로치기 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4일 론데일에 거주하는 한인 남성 존신 씨는 온라인으로 구입한 고가의 노트북이 택배로 배달된다는 배송 알림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 앞을 확인했을 때 택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신 씨는 집 앞에 UPS 배달원을 발견하고 그를 따라가 분실된 택배에 대해서 물어봤고 배달원은 잠시 전 어떤 사람이 신분증을 보여주고 택배의 주인이라고 말해 그에게 택배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택배 배달원은 신 씨에게 1억 달러를 지불했고 택배는 1년 뒤 신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1억 달러는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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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습니다. 1억 달러
신 씨는 후에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발견했는데 이 영상을 보면 낯선 남성이 트럭에서 신 씨의 택배를 들고 나오는 UPS 배달원을 멈춰 세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배달원에게 셀폰으로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아마도 위조된 신분증으로 추정되며 이후에 택배를 건네받았습니다. 신 씨는 절도범이 택배 안에 노트북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수일 후 얼바인 경찰은 맥북 프로가 들어있는 택배를 가로챈 것으로 보이는 동일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과 함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얼바인 경찰이 공개한 영상은 지난 18일에 촬영된 것으로 안경을 쓰고 수염이 있는 남성이 동일한 수법으로 배달원에게 위조로 추정되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택배를 가로챘습니다. 신 씨는 지난 18일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절도범이 지난 14일 자신의 맥북 택배를 가로챈 남성과 동일 인물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소매업체와 크레딧카드 회사에 신고했고 FBI에도 온라인으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UPS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UPS에 연락했더니 우리는 패키지를 배달했다라고만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본격적인 쇼핑 시즌이 시작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택배 배송을 기다리는 이때에 고가의 물품을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집으로 배송을 받기보다는 UPS 지점이나 페덱스 지점 혹은 이들 지점이 픽업 사이트로 지정한 약국 등으로 배송을 받은 후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뭐 쇼핑도 쇼핑인데 일단 사기 이런 거 주의해야 되니까 요거 먼저 정리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가짜 사이트가 판친다고 합니다. CBS는 연말을 맞아 각종 가짜 쇼핑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가짜 사이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뭐 웨이페어, 아이키아, 놀스페이스 이런 유명 브랜드를 가장한 가짜 웹사이트와 광고가 돌아다니는데 이 영어 스펠링 철자 하나 두 개만 틀립니다. 네. 그리고 웹사이트 들어가면 거의 비슷해요. 딱 속기 쉽습니다. 해당 브랜드와 전혀 관련은 없지만 공식 웹사이트처럼 보이도록 설계가 됐고 웹사이트 주소도 비슷합니다. 최근 아클레틱 IQ의 보고서에 따르면 안심업체, 이 트러스트 스토어 안심업체 인증 마크를 허위로 사용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가짜 상품을 파는 네트워크도 움직임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상품 가격에 해당하는 돈만 갈취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를 시도할 때 개인정보와 결제 정보를 탈취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제품이 오지 않을 때까지 자신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FBI는 연휴에 들뜬 분위기에 판단력을 흐리면 안 된다며 온라인 업체가 정상적인 곳인지 확인하고 판매된 물품이 배송됐지만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이런 예상치 못한 제한 여러 가지에 주의해라. 예상치 못한 제한에는 할인폭이 대폭 파격적인 그런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FBI는 지난해 온라인 피해로 3억 달러 이상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처법 간단한데 왠지 복잡합니다. 온라인상 가짜 사이트 쇼핑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서 유명 온라인 매장 웹사이트 주소 일부를 바꾸거나 비슷하게 만들어 현혹하는 사이트인지 꼼꼼히 확인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를 꼼꼼히 확인을 하면 됩니다. 또 정상적이지 않은 특수한 결제 수단을 요구할 경우 의심해야 하며 소셜미디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오는 의심스러운 링크도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이 당부됐습니다. 또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할 때는 데비카드보다는 사기보호 장치 및 한도가 명시된 크레딧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고한 관세 정책에 따라서 올해 이후 TV 가격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매업체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이번 연말 쇼핑 시즌을 구매 적기로 꼽고 제조사들은 판촉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미국 최대 소매업체의 월마트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한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수입품 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경제지인 마켓워치도 프리미엄 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관세 정책 적용 전인 이번 쇼핑 시즌을 주목해야 한다며 새 휴대폰, 새 자동차, 전자제품과 가전제품을 찾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구매의 적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가격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TV 제조사들도 최고 성수기인 4분기 들어 활발한 판촉 행사에 나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초대형 프리미엄 TV 제품의 할인폭을 키우면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이어졌던 TV 수요 둔화가 이 프리미엄 TV를 중심으로 이번 연말에 본격적인 회복세에 돌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북미 시장 내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출하량은 작년 대비 약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프리미엄 TV인 올레드가 75인치 이상 초대형 제품의 출하량이 올해 4분기 전년 대비 약 1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미는 75인치 이상 초대형 올레드의 절반가량이 판매되고 있는 최고 프리미엄 TV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북미 대형 TV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기술 발전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대와 또 코로나 이후 집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보다 큰 화면과 고화질 디스플레이를 선호하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시너지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지갑을 더 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방문은 좀 줄었습니다. 마스터카드 스pen딩 플러스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29일 소매 판매액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소매 판매액 대비 3.4%가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소매 판매액이 작년보다 14.6%가 늘면서 소비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정보 분석 업체들 분석도 온라인 쇼핑이 소비 증가를 주도했고 오프라인 판매가 부진했다는 흐름에 부합했습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서비스 어도비 애널리스틱스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전자상거래 매출액이 108억 달러로 작년보다 10억 달러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센서매틱 솔루션 역시 오프라인 매장 방문 교통량이 작년 대비 8.2% 감소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아침 이 오픈런을 하는 과거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만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발달을 하고 유통업체들이 할인 판매 기간을 앞당기거나 연장하는 등 분산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 오프라인 매장이 과거만큼 북새통을 이룬 일은 줄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년 중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인 주말에 미 북동부 지역 일대에는 폭설 경보가 내려져서 도로 및 항공교통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30일 오전 이리호 남부연안 지역과 온타리오호 동부연안 지역에 대설 경보를 내리고 월요일인 오늘까지 적설량이 최대 120cm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이리호 남부연안 오하이오주 일부 지역은 화요일인 내일 12월 3일까지 적설량이 150cm에 달할 수 있다고도 예보했습니다. 이리호와 온타리오 등 5대5 연안 지역은 차가운 기류가 호수 위를 지나면서 눈구름을 만드는 호수 효과 영향으로 겨울철 강추위를 동반한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설로 일부 지역에서 이동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며 차량 운행을 피해달라고 당부하고 있고 만일 차량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반드시 여분의 물과 식량을 준비하라고도 조언했습니다. 이 살모넬라균 때문에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식품 유통회사 썬페드가 판매하고 있는 오이입니다. 오이가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회사 측이 대량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이 오이를 먹은 68명이 살모넬라균 감염 증세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18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당 오이는 멕시코에서 재배된 것으로 썬페드 멕시코라는 스티커가 부착됐고 일반 소매점과 식품회사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오이를 재배한 멕시코 농산물 회사 거래처가 다른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유통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코스코에서 판매된 계란도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제기돼
공급업체 핸섬 브룩팜스가 자발적인 리콜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커클랜드 시그니처 유기농 목초 사육이라고 판매된 24개짜리 팩 계란인데요. 이 계란은 5개 주에서만 판매된 것으로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그 5개 주에 캘리포니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부지역, 엘라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에서 판매된 계란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입원 환자에 대한 전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마스크 착용 규정이 종료된 이후에 병원 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나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코로나 검사와 마스크 정책에 따른 호흡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및 병원 내 감염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팀은 오미크론 유행 전 검사 마스크 착용 기간에는 지역사회 감염 대비 병원 감염의 주간 평균 비율이 2.9%에 불과했지만 오미크론 유행 후에는 7.6%로 높아졌고 검사와 마스크 착용 종료 이후에는 15.5%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이 다시 재개된 지난 1월 이후에는 지역사회 감염 대비 병원 감염의 주간 평균 비율은 8%로 다시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오미크론 유행 기간에 검사와 마스크 착용 종료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25% 증가했고 의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재개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이 33%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병원 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 증가와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다면서 호흡기 바이러스의 지역사회 감염 발생률이 높은 시기에는 검사와 마스크 착용이 보다 효과적인 입원 환자 보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와 페이스가 카운티 내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를 위한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 신청을 받습니다. 토요일에 오픈한 이코노믹 오퍼튜니티 할러데이 그랜트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에서 아직도 회복하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 단체를 위해서 무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기금은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액트에서 제공되며 새해 뉴 이어 홀리데이까지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opportunity.lacount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와 벌먼 애비뉴 교차로에 위치한 옛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본부 건물이 총 2억 1천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공사가 다 완료되면 이 건물에는 LA 카운티 정부의 주요 부서들이 대거 입주함으로써 이곳 한인타운이 카운티 관청의 중심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정신건강국 옛본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면 카운티 인적자원국, 슈퍼바이저위원회 사무국, 공공사회복지국, 아동 및 가족서비스국, 그리고 공공보건국 등이 입주하게 됩니다. UCLA와 UC계열대학교의 2025년 가을학기 신입 및 편입 지원자 접수 원서가 오늘 마감됩니다. 통상 UC계열 칼스테이트 계열 입학원서 접수 시간은 11월 한 달 동안이지만 올해 마감일이 주말과 겹쳐서 오늘 12월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보통 원서 접수 마지막 날 마감 시간에 임박해 서류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해당 대학 컴퓨터 서버가 다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서 서둘러서 원서 접수를 마쳐야 됩니다. 오늘 정도 원서 접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학생들은 뭐 이미 서류는 다 준비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원서 접수 때 필요한 내용은 고교 성적, 표준 시험 점수, 신상 정보, 과외 활동, 수상 경력, 봉사 내역, 에세이 등입니다. UC의 경우 원서 하나로 여러 캠퍼스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칼스테이트 계열 역시 오늘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됩니다. 12월 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12월의 첫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은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가겠고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약간 웃도는 상태입니다. 화요일인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내려앉아서 평년 기온을 보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낮 기온이 평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은 남가주 지역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73도, 밤 최저 기온은 48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4도, 47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46도, 해안 지역은 68도, 5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4도, 낮 최고 기온은 40도로 예상됩니다. 퇴임을 한 달 남짓 남겨둔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를 사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대통령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입니다. 백악관이 어제 저녁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사면권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오늘 나는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며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헌터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 동기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미국민들이 이해해 주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말에 사면 결정을 내렸으며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사면장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과 백악관은 그간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권 행사의 질문이 나올 때마다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해 왔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입니다. AP통신은 헌터 사건들을 수사해 기소한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게 이번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법조문상 헌터에게 이론상 적용될 수 있었던 최고 형량은 총기 법령 위반이 25년, 탈세 사건이 17년이었지만 이거보다 훨씬 낮은 형량 혹은 아예 실형을 살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점쳐졌지만 이번에 사면이 됐습니다. 들으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남 헌터를 전격 사면함에 따라서 그 후 폭풍은 만만치 않을 조짐입니다. 그동안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기존의 입장을 뒤집은 데다가 헌터가 유죄 판결만 받았을 뿐 아직 형량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조 바이든의 아들 감싸기 논란을 잠재우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공화당의 상하원 과반 확보 등의 정치적인 지형이 급변하면서 이후로도 정치 보복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읽히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헌터에 대한 사면 범위에는 이미 유죄로 판단돼서 형량 선고를 앞둔 두 개의 사건뿐만 아니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일까지 범한 다른 범죄도 포함됩니다. 향후 추가 기소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사면이라는 노림수를 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여러 차례 가족을 위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논리를 두고 벌써 잡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법치에 대한 존중과 규범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돕는 데 그 지위를 이용했고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적인 약속을 저버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AFP 통신도 미국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에 대한 새로운 반성을 촉발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역시 즉각 이번 결정을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이번 사면에 수년간 감옥에 갇혀있는 J6 인질도 포함되느냐 사면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J6 인질은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했던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이듬해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에 가담했다가 수감된 지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대통령이 가족을 사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를 1개월 앞두고 자신의 사돈인 부동산 개발업자 찰스 쿠슈너를 사면한 바 있고 빌 클린턴 대통령도 2001년 퇴임을 앞두고 이복 동생인 로저 클린턴을 사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프랑스 대사에 그 찰스 쿠슈너를 지명했습니다.
유죄 판결로 실형을 산 적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FBI 국장에는 캐시 파텔을 지명했습니다. 캐시 파텔은 2020년 대선 조작설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주 프랑스 대사로 큰딸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슈너를 지명했습니다. 쿠슈너가 훌륭한 리더이자 협상가라는 것을 지명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쿠슈너는 지난 2004년 탈세 등으로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검찰에 협조적이던 매형을 협박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을 접근시키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의회 인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아랍 중동 문제 담당 고문에 둘째 딸 티파니의 시아버지인 마사드 블로스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레바논계 변호사인 블로스는 선거 과정에서 무슬림계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함께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 NSC와 국방부에서 보좌관을 지낸 충성파 캐시 파텔을 지명했습니다. 파텔은 트럼프를 기소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공언해온 충성파로 트럼프가 피해자라는 논리를 펼쳐왔습니다. After 6 weeks of trial, we finally have a crime. We also have a victim. That victim is Donald J. Trump. 가족과 충성파를 중용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이 논란을 빚고 있지만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한 상황이어서 인준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한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임기가 남은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이렇게 해임하기로 하고 그 후임에 충성파 인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 FBI 국장은 10년 임기로 임명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어제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캐시 파텔 전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FBI 국장으로 기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서 FBI 국장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 바이든 정부가 한 일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FBI 국장의 임기가 10년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어떤 대통령 임기를 넘어선다는 의미라면서 우리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지명했던 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물려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은 취임 후 트럼프 일기 때 러시아의 선거 개입 위협에 대한 의회 증언 등으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도 당시 레이 국장에 대해서 부패한 민주당과 협력하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이 재집권을 하면 레이 국장을 해임할 것으로 언론들은 전망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 단속 국장의 플로리다 셰리프 요원이었던 인물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마약 단속국 국장에 깜짝 발탁한 체드 크로니스트는 연방사법기관 근무 경험이 없는 지역 셰리프 요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힐스버러 카운티 셰리프인 체드 크로니스터의 마약 단속국 국장 지명 소식을 전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없는 인물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힐스버러 카운티의 현직 보안관인 체드 크로니스터는 셰리프국에서 32년간 근무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마약 단속국 국장 지명을 전하면서 크로니스터 지명자가 법무장관 펜 본디와 협력해 국경을 보호하고 남부 국경을 통한 펜타닐과 마약 유입을 막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습니다. 누구보다 소셜미디어인 SNS에 친화적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재집권하면서 제2기 행정부에도 인플루언서형 정치인들이 대거 입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일반적인 정치인의 SNS 활동을 넘어서서 각자 개인의 인지도를 활용한 영리 활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트럼프와 협력자들이 정치인과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사례들을 조망한 것입니다.
먼저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몇 주 전 자신의 틱톡 계정에 가정용 복싱 장난감인 막스 볼벤의 스폰서용 동영상을 올린 일을 소개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 셀럽인 이 케네디 주니어의 이 영상은 3분 만에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의료보험 서비스센터 센터장으로 발탁한 이 맷 오즈도 지난주 팔로워가 수백만 명에 달하는 틱톡과 X 계정을 통해서 아이허브처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판매하는 강장제가 추수감사절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로렌 보버트 하원 의원도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메시지를 유명 인사가 동영상으로 찍어주는 애플리케이션 카메오에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보버트 하원 의원은 자신의 메시지에 최소 가격 $250를 매겼고 이것은 유료 출연을 금지하는 하원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 계정은 이틀 만에 삭제됐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가 논란 끝에 사퇴한 맷 게이츠도 최근 같은 플랫폼에서 $500의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책을 홍보해 왔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 고대역 폭 메모리 중국 수출을 통지했습니다. 이 메모리 HBM이라고 하는데요. 상무부 산업보안국이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특정 HBM 제품을 추가한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제품입니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상무부는 HBM의 성능 단위인 메모리 대역폭 밀도가 평방 밀리미터당 초당 2GB보다 높은 제품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상무부는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 스택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지만 대규모 보편 관세 대신에 특정 타겟을 겨냥해서 순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보고서를 인용해서 관세 수입과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세 부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11.7%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내년 7월에는 20.2%로 오르고 2026년 3월에는 28.2%에 이어서 2026년 9월에 36.2%가 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당선인을 둘러싼 예측 불가능성 등의 변수가 있겠지만 대중국 관세 수준이 이렇게 3단계 인상을 거쳐 현재의 3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 때 1단계에서는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해서 잠옷과 볼펜 같은 소비재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관세 수준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제안했던 수준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고 2026년 9월까지 자본재 중간재 같은 타깃이 된 상품군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서 현행 25%인 이들 제품의 관세 수준을 75%까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중국 이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현행 1.2%에서 2026년 3월과 9월에 각각 2.6%와 3.2%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관세가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중간재, 자본재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금융정보 제공업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11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크게 상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제조업 수치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11월에 보인 제조업 경기 확장세는 다음 달 취임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중국 고율 관세 정책 시행 전에 미리 재고를 축적해두려는 기업들의 주문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우회적인 수출을 막기 위해서 동남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 무역 규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해 미국의 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자국, 즉 말레이시아를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우 친통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부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일 한 행사를 통해 지난 1년 정도 기간 여러 중국 기업에 미국 관세를 피하려고 말레이시아를 통해 그저 제품 브랜드만 바꿀 생각이라면 말레이시아에 투자하지 말라고 조언해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언급 대상이 어떤 중국 기업인들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 분야에서 나타났듯이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관계없이 앞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동남아를 통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우회적인 수출을 막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와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에 대한 한시적 관세 면세 조치를 종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연방상무부가 이들 4개국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전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판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5 초청장을 중국 기업들이 받았는데도 비자 발급이 무더기로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와 글로벌 타임즈 등에 따르면 개막을 한 달 앞둔 CES 참가 중국 기업 직원 상당수가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 4,000개 중 중국은 30% CES에 참가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두고 현재 전례 없는 일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뉴욕의 컨설팅 회사 IM팩트 창립자는 해외 시장 확장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조사한 결과 40곳 중 절반이 직원들 비자 발급 거부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임명자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운명을 놓고 서로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 바이드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틱톡은 한 달여 안에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제정된 틱톡 강제 매각법에 따른 조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2기 백악관을 구성할 주요 참모진들의 그동안의 입장 표명을 살펴볼 때 틱톡 사용 금지를 둘러싼 미래는 예측하기 복잡해 보인다고 MBC는 지적한 것입니다. 가장 주목되는 언급으로는 바로 트럼프 당선인 본인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틱톡 이런 소셜미디어 엄청나게 많이 보는 것들 중 하나가 K-팝이에요. 네, 뭐 빠질 수 없죠. 한국 컨텐츠의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 비결 KBS가 보도합니다. 광장 한복판에 K-팝 그룹의 노래가 흐르고 자로잰 듯한 군무가 이어집니다. K-팝 매력에 빠진 행인들. 근처에서는 경쟁하듯 또 다른 팀이 K-팝 공연을 시작합니다. K-팝 스타들의 안무를 그대로 재현하는 커버 댄스. 이 영상을 보기 위해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SNS를 구독 중입니다. I really like the melody and rhythm of K-pop. Usually they have strong beats, individual, so everyone comes together, they make a team. They all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and then they are in charge of different. K 콘텐츠가 확산하는 핵심 통로, 바로 SNS입니다. 한국 배우가 입고 나온 옷과 화장품을 소개하고 뮤직비디오 속 한국 게임을 따라하고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는 SNS를 통해 시차 없이 세계 각국에 상륙합니다. 해외 곳곳에서 생겨난 인플루언서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So mainly my content is about K-pop, K-drama or anything K-related because my followers are really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I definitely feel proud introducing K-culture and K-content on my platform. K 콘텐츠는 이제 보고 따라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소개된 한국발 셀프 사진관. 요즘 싱가포르에서 큰 인기입니다.
이렇게 중심지 곳곳에서는 한글 간판으로 된 셀프 사진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팬심을 담은 굿즈 만들기가 유행입니다. Photo booth culture is very popular in Singapore, especially for the youths nowadays. A lot of my K-pop fan friends, they will like pose with their idol in the frame. 한국에서 아시아로, 다시 더 먼 대륙으로. K 콘텐츠는 유행을 넘어 전 세계 문화 아이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